안녕하세요.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담당했던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준강제추행 사건인데요.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강제추행과는 좀 다른 구성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보통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 억압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강제추행이라고 하는데요.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폭행 협박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추행행위 자체만으로 폭행으로 인정돼서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는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가 의뢰받았던 사안은 강제추행은 아니고 준강제추행인데요.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라는 것은 상대방이 잠에 취해서 자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술에 취해서 깊은 잠에 든 상태, 그 다음에 약물을 복용해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 폭행 협박은 없지만 상대방의 그런 어떤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행위에 나아가는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가 가해자가 성행위를 제안하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해서 바로 행위를 중단한 사안인데, 피해자가 이를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게 돼서 사건화가 됐던 사례입니다. 당시에 상담을 하고 이후에 조사 참여를 통해서 피해자가 사건에 관해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저희가 좀 청취를 했는데, 피해자는 당시에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하면서도 모텔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자신을 강제로 끌고 들어갔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피해자와 가해자뿐만 아니고 가해자의 지인인 제3자가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이분이 그 모텔의 입구에서 모텔 방 앞까지 가는 과정에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모텔 방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진술을 해줄 수가 있었고, 이분이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해주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모텔 방에 따라 들어갔다는 사정, 이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는 합의하에 어떤 성적 접촉이 있었던 사정, 그다음에 사건 직후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합의금을 먼저 요구했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주장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라는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변론이 받아들여져서 결국에는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희롱 사건. 요새는 징계 사건이 상당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통상적으로는 성적인 행위가 있었던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징계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형사 입건이 돼서 형사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적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성적 언동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징계 벌목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희롱이었는데, 군인이 민간인 남성에게 어떤 성적 의미가 담긴 욕설을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징계 벌목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희롱으로 되어 있어서 상담 과정에서부터 좀 의문이 들었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군인 징계령에 따르면 성희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이라고 하고 있고,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에서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가목과 나목에서는 가목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목에서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보면은 성희롱이라는 것은 업무, 고용, 그 밖에 관계라는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성적 운동을 하거나 성적 그 요구에 대해서
해서 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을 준다거나 아니면 성적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한 조건으로 뭐 이익 공여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단순히 신분이 군인이긴 하지만 민간인 남성을 상대로 어떤 성적인 의미가 담긴 욕설을 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군인 징계령과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말하는 성희롱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제 주장을 했고, 그런 주장을 했던 이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희롱이랑 품위유지 의무 위반 기타의 경우에는 양종 기준의 차이가 아주 상당합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희롱의 경우가 양종 기준이 더 높기 때문에 벌목 자체를 바꾸게 되면 선처의 여지가 더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변론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밖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경제적인 사정, 의뢰인이 처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징계 수위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의 처분을 받게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2020년 7월 1일부로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새로 이제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범죄 사건, 그 다음에 사고와 관련된 사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 관할이 없고 민간법원에 관할이 넘어가게 되는 내용이 이제 주요한 두 가지였는데요.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이 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사건이 발생하면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건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군사법원에 관할이 없는 성범죄 사건, 그 다음에 군인 사망사고와 관련된 사건 이외에 일반 사건, 폭행이라든지 가혹행위라든지 이런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사례와 동일하게 군사경찰에서 일단 조사가 시작이 되고요. 군사경찰 조사가 끝나면 군검찰 조사로 넘어가게 되고,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는 이제 군사법원에서 1심 사건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항소심의 경우에는 그전에는 고등군사법원이 있어서 고등군사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했었는데, 지금 고등군사법원이 폐지가 된 상태라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고요. 이때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각 재판부에서 골고루 재판을 배당해서 형사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판수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간에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군인 신분을 잃게 되거나 전역을 한 경우, 그러니까 더 이상 군인 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공판수행은 군검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검찰의 검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공판수행을 하고 있고, 여전히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군검찰에서 공판수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고 나서 또 불복해서 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 7월 1일부터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은 되었는데, 이 시행의 기준은 7월 1일부터 재판을 받게 되는 사건이 아니라 2022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인지가 그 기준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성범죄를 저지른 일자는 2022년 3월이었는데 재판은 2022년 7월 이후에 받게 되었다. 그러면 그 사건은 재판을 받게 되는 시점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했던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2년 3월에 있었던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민간법원에서 재판 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법원의 재판 관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신고가 뒤늦게 돼가지고 조사를 받게 되면서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조사받고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의 경우에는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라 1심 법원의 관할이 민간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의 관할이 있다는 점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사건 사례 소개와 개정 군사법원 시행에 따라서 어떻게 사건이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